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나서 딱 한 해, 8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제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그 답이 나왔어요. 메이플라워 호텔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렸고 그 아래서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이름부터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무너진 미국 조선업을 한국이 직접 고쳐주는 사무실이 미국 땅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오늘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7월 23일 현지 시각으로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소식이 열렸어요. 우리 쪽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고 미국 쪽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했어요. 그리고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와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도 참석했어요. 홉 카오미 해군부 장관 대행도 왔고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했어요. 이날 모인 사람만 130여 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김영관 HD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최성환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유상철 HJ 중공업 대표이사,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사 대표들이 전부 워싱턴까지 날아온 거예요. 정부 관계자만 모인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미국까지 가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시작은 지난 5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날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2달 만에 그 약속이 실제 건물과 조직으로 완성된 거예요. 정부 사업치고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예요. 보통 이런 국가 간 협력 사업은 서명하고 나서도 실무협의에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서명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급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한국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볼게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에서 시작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해 8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지금 배를 만드는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한때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정작 자기 나라 안에서 배를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조선소는 낡았고 숙련공은 은퇴했고 기술은 끊겼어요. 군함을 새로 만들려고 해도 속도가 나질 않고 민간 선박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과 중국에 완전히 밀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손을 내민 거예요. 자존심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부탁을 정중하게 받아들였고 한 해 8달이 지난 지금 그 결실이 워싱턴 한복판에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 센터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름은 한미조선협력센터. 영문 약자로는 KUSPC라고 불러요. 성격은 미국 현지의 비영리 법인이에요. 항공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건물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잡혀있고 사업비는 199억여 원이 투입돼요. 숫자만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곳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을 직접 컨설팅해주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그리고 직접 투자까지 양국 기업 사이의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 조선업 전체를 되살리기 위한 사령탑이 워싱턴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한국이 주도해서 만든 사령탑이에요. 그리고 이 센터의 초대 센터장 이력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종건 미국 변호사가 초대 센터장을 맡았어요.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산업부 관료로 시작했는데 특이하게도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긴 이력이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전무이사, 바클레이스 코리아 사모투자부문 대표를 지냈어요. 정책과 금융 두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 센터장을 맡은 거예요. 왜 이런 인선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사업은 단순히 기술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자본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감각과 금융 감각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센터가 태어난 배경이었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개소식 자리에서 우리 조선 3사가 미국 기업들과 맺은 계약들이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어떤 회사가 미국의 어떤 기업과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미국 조선업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면서도 반가운 일인지 이어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개소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려 15건의 업무 협약이 한꺼번에 체결됐다는 거예요. 보통 국가인사에서 협약 한두 건 맺는 것도 큰 성과로 치는데 이번엔 하루 만에 15건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협약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왜 이게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실무형 계약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상징적인 협약부터 볼게요.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주공업. 이 세 곳이 센터, 그리고 한국조선협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함께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치기로 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 회사들이에요. 국내 수주전에서는 한 척이라도 더 따내려고 서로 물어뜯는 사이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앞에서는 손을 맞잡은 거예요. 경쟁자에서 한 팀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원하는 건 한 회사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를 통째로 들여오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아니라 팀으로 움직여야 미국이 원하는 규모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2건도 성격별로 나눠서 보면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5건, 인력 양성 분야에서 3건, 공동 기술 개발 분야에서 6건이 맺어졌어요. 숫자로만 봐도 이게 얼마나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감이 오죠. 단순히 배 한 척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부품을 조달하고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조선업 전체의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개별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이 회사는 미국의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와 손을 잡았어요. 차세대 설계와 생산 분야의 디지털 솔루션을 함께 구축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프레이저 조선소의 자동화 작업까지 직접 지원하기로 했어요. 프레이저 조선소가 어떤 곳이냐면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낡은 조선소예요. 설비도 오래됐고 자동화 수준도 한참 뒤처져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소의 야드 현대화를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 기업이 직접 손대게 된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낡은 공장 하나를 통째로 리모델링 해주는 건데 그 설계도를 한국 회사가 그려주는 셈이에요. 다음은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은 미국의 함정 설계 전문 기업인 깁스앤콕스와 손을 잡았어요. 깁스앤콕스가 어떤 회사냐면 미 해군 함정 설계 분야에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미국 군함 설계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와 하나오션이 다목적 고속수송함을 공동으로 설계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 군함 설계의 자존심 같은 회사가 한국 조선사와 나란히 앉아서 설계도를 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오션 계열사인 하나필리 조선소도 따로 움직였어요. 현지 대학인 DCCC와 손잡고 조선 전문 인력 양성과 채용 파이프라인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어요. 배만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를 만든 사람까지 한국이 직접 키워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은 미국의 사로닉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았어요. 사로닉은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 미국이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스타트업이에요. 이 둘이 무인 수상정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무인 수상정이 뭐냐면 사람이 타지 않고 바다 위를 움직이는 자율운항 함정이에요. 앞으로 해상 정찰이나 감시 임무에서 핵심이 될 기술이에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건마린 그룹이라는 회사와도 손을 잡아서 첨단 인력 양성센터를 새로 세우기로 했어요. 현지에 기술 인프라를 직접 다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HD 현대사모예요. 이 회사는 미국 터코마항을 운영하는 워싱턴 유나이티드 터미널스와 계약을 맺었어요. 최신 항만 크레인 4기를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배를 설계해주고 사람을 키워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항구에서 쓸 크레인까지 한국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조선업이라는 게 배 한 척 만드는 걸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설계, 생산 인력, 항만 설비까지 전부 하나로 이어진 생태계예요. 그런데 그 생태계의 거의 모든 축에 한국 기업들이 동시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이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전체 그림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한미 양국은 앞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2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24조 원을 조선업 한 분야에만 투입하기로 합의했어요. 전체 대미 투자의 절반 가까운 돈이 조선업이라는 단 하나의 산업에 몰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보통 국가 간 대규모 투자 협정은 반도체나 에너지처럼 여러 산업에 골고루 분산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선업 하나에 이렇게 힘을 몰아준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얼마나 절박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조선 기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약의 밑바닥에 깔린 진짜 의미를 짚어볼게요. 7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었어요. 세계 최강 해군력을 가진 나라,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굴리는 나라. 그럼 미국이 자기 나라 조선소의 설계도를, 자기 나라 항구의 크레인을, 자기 나라 조선 인력의 교육 과정을 전부 다른 나라 회사에 맡긴다는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이어서 이 계약들이 나오기까지 배경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국 조선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어서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절박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한때 미국은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였어요. 2차 세계대전 시절 이야기예요. 그때 미국은 하루에 배 한 척씩 찍어내다시피 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하나에서만 수천 명이 매달려서 군함과 상선을 쉴 새 없이 만들어냈어요. 그때의 조선업은 미국 산업력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힘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업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자동차, 항공, 반도체 같은 산업에 자본과 인재가 몰리는 동안 조선업은 점점 낡은 산업 취급을 받았어요.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그 자리를 채울 다음 세대는 오지 않았어요. 조선소 설비는 수십 년 동안 큰 투자 없이 그대로 방치됐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미 해군이 새 군함 한 척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계획보다 몇 년씩 늦어지는 게 이제는 흔한 일이 됐어요. 예산은 초과되고 납기는 지연되고 정작 필요한 함정수는 목표치를 한참 밑돌아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전 세계 상선 건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한때 미국은 이 시장에서 존재감이 뚜렷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상선 건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반면에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대부분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물량으로 밀어붙이면서 전체 척수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배는 단순한 물량이 아니에요. 도남처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이에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보다 정밀 기술을 가진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안보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산업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이유가 더 커요. 지금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수는 냉전 시절 절정기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예요. 중국 해군의 함정수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조선소 생산 능력도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어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조선 생산력이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함정을 잃어도 빠르게 다시 채워 넣을 능력이 미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된 이유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 지점에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전 세계에 조선업을 하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도 있고 유럽에도 조선 강국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최종적으로 손을 내민 곳은 한국이었어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기술력이에요.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액과 천연가스 운반선처럼 설계와 시공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선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을 만드는 기술은 아무 나라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군함과 특수선 건조에도 이 정밀 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둘째, 신뢰예요. 한국은 이미 미국과 수십 년간 방산 분야에서 협력해온 역사가 있어요. 도남이나 잠수함 같은 민감한 군사 자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나라와나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기술력을 갖춘 나라.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셋째, 속도예요. 일본도 조선 강국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조선업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유럽 조선사들은 이미 상당수가 상선 시장에서 손을 뗐어요. 반면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대 조선소들이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만한 생산 능력과 실행 속도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닌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이어졌고 그 요청이 한 해 8달 만에 워싱턴 한복판의 센터 건물로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경쟁국들의 반응도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미국이 조선업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여러 나라가 물밑에서 눈독을 들였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미일 동맹 관계를 내세우며 협력을 타진했고 유럽 조선사들도 일부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근데 최종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크고 가장 실질적인 협력의 축은 결국 한국으로 향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투자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말로만 하는 협력이 아니라 설계도가 오가고 인력이 이동하고 크레인이 실제로 설치되는 눈에 보이는 협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세계 최강 해군력을 가진 나라가 자기 힘만으로는 조선업을 되살릴 수 없다는 걸 인정했고 그 손을 내밀 상대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실제로 워싱턴 한복판에 건물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7년 전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새삼 느껴져요. 이어서 이 협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한국 조선업 입장에서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마무리로 풀어볼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로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이 왜 역사적인 장면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조선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한 나라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산업이에요. 군함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나라가 진짜 강대국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 강한 나라가 설계도부터 인력 양성까지 통째로 다른 나라 손에 맡긴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 수도 한복판에 협력센터까지 세워가면서요.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에게 문을 열어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체결된 15건의 협약은 시작에 불과해요. 설계 협력이 진행되면서 실제 건조 물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으면 현지에서 한국식 조선 기술을 배운 미국인 기술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업의 영향력은 단순히 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조선업의 표준 자체를 한국식으로 바꿔놓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미국인 노동자가 한국 기술자한테 직접 배운 방식으로 배를 만드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 해 8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칫하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수도 있었고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수에 따라 언제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부탁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였고 서명 후 단 2달 만에 실제 조직을 만들어냈고 그 조직이 문을 여는 날 15건의 실질적인 계약까지 함께 들고 나왔어요. 말뿐인 협력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한 거예요. 7년 전만 해도 세계 최강 해군력을 가진 나라가 자기 나라 조선소 리모델링 설계도를 한국에 맡기고 자기 나라 군함 설계를 한국 회사와 나란히 앉아서 그리고 자기 나라 한국 크레인까지 한국에서 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의 출발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한 부탁이 있었고 그 부탁에 담담하게 응답한 한국이 있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손을 내민 상대가 한국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결과가 워싱턴 한복판에 세워졌다는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센터에서 어떤 계약들이 더 나올지, 그리고 미국 조선업이 실제로 얼마나 되살아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가져올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돼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